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여기 오신 분 중에는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배우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일단 주제는 중개업과 절세 실무입니다. 중개업과 절세 실무고요. 일단 저는 지금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 설명회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숭실사이버대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중개사 합격하시고 계속 좀 부동산을 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요 부동산학과 요즘 이제 사이버로도 많이 하잖아요. 사이버로도. 그래서 이제 요 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만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학을 하시면 그 장학금이 40%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럼 교수님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를 다 따면 어떻게 되냐? 그럼 80% 해주냐? 그랬더니 조교가 염치가 있어야지. 네, 학교를 날로 먹으려고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40% 장학금 혜택은 있다. 그래서 1+1이 아닙니다. 장학금 혜택이. 네. 그리고 이제 금융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금융연수원은 이제 은행원분들이 연수교육을 받는 데가 삼청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연수원에서 부동산 투자 설계 또 과정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EBS에서 우리 공법의 고상철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부동산 세법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주제는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개사를 합격을 하고 또는 중개업에 종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중개업과 절세 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4주 동안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이 세테크 강의라고 해서 제가 이 강의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중개사 강의를 한 지가 한 18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중개사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면 우리가 중개업법상 뭘 받도록 돼 있죠? 연수를 받도록 돼 있죠. 자, 연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업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현업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으로 활동을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또 연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요 교육하고 요 교육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이 책임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합격은 시켜놨는데, 특히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들 2차 과목 중에서도 또 문항수가 또 작다 보니까 16문항이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민계공을 하느라고 생각보다 공부를 못하고 합격을 했지요. 그렇죠? 세법 몇 개 맞으셨어요? 네? 보통 10개에서 12개 뭐 이렇게. 네.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싹 날아가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중개 연수 교육을 해보면 합격을 했지만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합격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금방 날아가죠. 우리가 들을 때는 항상 아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이게 실전 교육을 좀 시켜줘야겠다. 그런 이제 책임감이 좀 들어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강의를 한 지도 이제 한 10년이 돼 갔는데, 또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런 똑같은 실무 강의를 하고 올라왔는데, 다들 그런 거죠. 교수님, 분명히 중개사 세법 공부를 했는데 현장 가면은 이게 말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나온다. 그다음에 겁이 난다. 손님들이 꼭 이제 우리가 워킹이죠. 손님을 데리고 워킹을 가서 중개를 딱 하면은 계속 물어본다는 거야. 특히 물어본 게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럼 멘붕이 온다는 거야. 멘붕이 온다. 이게 뭐라고 답변을 했지.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제. 네.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어요. 왜 어쨌든 1년 뭐 아니면 6개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왜 이게 적용이 잘 안 될까? 실전에서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까먹는 것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내용하고 실전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법별로 공부했어요. 법별로.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조사란 무엇인가,
독립세냐, 부가세냐, 종가세냐, 종량, 맨 이런 거. 조세 총론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조세 총론. 그렇죠? 조세 총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도소득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조세 총론부터 순서대로 물어봐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공부했던 또는 공부하고 있는 세법책 보면서 설명해 주면 돼. 근데 의뢰인들이 독립세냐 부가세냐 종가세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 어떻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값이 폭등해서 집을 하나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에서 어떤 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답변하지만 그런데 집이 있는데 내가 또 집을 사. 그렇죠? 근데 집을 사는 것까지 좋은데 갑자기 이 얘기를 이제 막 하다가 그나저나 저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땅을 증여해 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증여받았어. 그러면 증여세를 알아야 되는데 증여세는 우리가 시험 과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이거는 시험 범위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의뢰인들이 이해하나요? 아니 당신 부동산 전문가인데 전문가 아니냐고. 근데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답변 말이 되냐 이거지. 거품 무는 거지 이제. 예? 어저께도 그 합격생이더라고. 작년 합격생이 미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분은 중개업을 하진 않는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막 연락이 온다는 거야. 이게 부동산 문제만 터졌다면 자기가 연락와서 너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잖아. 너 많이 알잖아. 많이 알긴 못 알아. 싹 말라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초보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또는 뭐 중개업을 종사했다 하더라도 뭐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러면 제가 오늘 와서 4주 동안 이런 강의를 해버리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그냥 인강 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혀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물건별로 할 거예요. 물건별로. 주택, 상가, 토지. 그래야지 내가 현장 갔을 때 응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개업을 한다라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개에서 세무상담을 끌어내는 건지 엔딩을 치는 건지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세테크 강의가 왜 필요한 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어저께도 이제 이렇게 호파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눴던 것 중에 뭐냐면 요즘은 손님들이 많이 한다 이거야. 손님들이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손님으로 또 가신 적도 있을 거고. 그럼 요즘은 웬만한 인터넷 검색 치면 부동산 정보를 다 알 수 있어. 또 특히 부동산 앱도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수준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 의뢰인들 자체가.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그럼 부동산 전문가면은 손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요구되는 것은 이제는 고급 중개로 가야 돼요. 고급 중개. 다시 말하면 공부하지 않는 중개사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왜? 자꾸 변하니까. 자꾸 시스템이 부동산 제도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당장 와서 2017년 부동산 아파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탁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인생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브리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힘든데 제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안 되지. 당신 부동산 전문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면 그러세요. 교수님 지금 중개업소에 내가 빨리 취업을 해서 다니는 게 맞나요? 좀 공부하다가 더 가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개업소 가면은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고개 너머로 배우셔야 돼요. 물론 잘 가르쳐주는 사장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요. 알아서 계속 쓰라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최대한 커버하는 방법은 실무에 대한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시장에 나가시라 이거예요. 내가 3, 4개월 늦게 중개업에 종사를 하든 늦게 오픈하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평생 할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좀 공부 좀 더 하시고 하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격하고 나서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막 외워가지고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한 구구단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합격을 하면 또 싹 말라갔죠. 그렇게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하잔다 이거죠. 뭐 공법은 말할 것도 없고 공법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후에 와서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서 오셨지만은 뭐 이런 세테크 외에도 또 좋은 강좌 내용들이 있으면은 시간 투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투자를 하세요. 네, 6개월이든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딱 오픈을 하시면 더 자신감이 있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취업을 할 수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단순 중개 배우다 끝나는 거야, 단순 중개. 계약서 몇 번 써보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버리면 그냥 날아간다고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 창업했다가 실패해서 뭐 이렇게 문 닫고 하는 데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보면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냥 응?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물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경험해라. 그러면 좀 시작은 느리더라도 그분들이 오히려 경력자 중개사를 앞질러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두려워요. 기대도 되지만 좀 두려워. 그거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4주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는데 내가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출발해 보죠. 자, 그럼 중개업을 하려면 일단 중개업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등록 교육을 받아야 되죠. 등록 교육. 그렇죠? 자, 연수 교육, 등록 교육, 등록 연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등록 연수 교육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뭐 할까요? 세무서에 가서 그렇죠? 관할 세무서. 관할은 이제 어디냐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이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자 등록. 그러면 우리 실무에서는 사업자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사업자. 여러분도 사업자지만 손님도 사업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 유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자 등록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중개사무를 개설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20일. 자, 20일 이내에다가 등록 신청하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등록 신청 서류가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여기 있어야겠죠. 이거 없으면 이제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업이면 이제 동업계약서로, 합동 사무실이면, 그 다음에 요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다 비치가 돼 있어요. 민원실에 가보시면, 민원실. 요새 세무서 다 돼 있어요. 민원실에 하면은 대기번호 다 뭐 1번, 2번 다 있어요. 해가지고 번호표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요게.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이제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줘요. 별다른 거 없으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며칠, 3일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큰 이슈 없으면 바로 발급을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정정은 뭐냐면 내가 사업자 혼자 하다가 공동사업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자 유형이 바뀌면 어떤 유형의 변동, 사업자 유형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무실을 팔았다, 타인에게. 그럼 사업자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하는 정정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휴폐업은 아시겠죠? 하다가 이제 나 못하겠다. 그럼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사업자 유형은 뭐가 있느냐? 사업자 유형. 우리 사업자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가 일반 사업자. 첫 번째는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이 사업자가 있어요. 간이 사업자. 세 번째는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업자, 두 번째는 간이 사업자.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개업을 할 때 간이가 유리할까요? 일반이 유리할까요? 간이가 유리하다는 말 많이 하죠. 간이. 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소하게 간편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를 간이 사업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간이 정거장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간이 사업자가 유리하다라고 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 간이 사업자는 요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그럼 1년에 한 번을 언제 하느냐? 1월 달에.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지난달 25일이 간이 사업자, 중개업자들 부가세 신고 달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그럼 이때 신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VAT를 신고한다는 VAT. VAT. 보통 VAT라고 하죠? V라는 것은 이제 Value Added Tax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안 배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야. 사실 이 부가가치세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안 배우냐면 16회 때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배웠다면은 그분은 16회 이전에 합격하신 분이야. 지금 부가가치세를 배우신 분. 그럼 16회 이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 범위를 줄여준다고 이걸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배운 게 뭐냐? 상속증이었어요. 그것도 16회 이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분량이 줄은 게 그 정도예요. 그래도 많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실전에서 부가가치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간이사업자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요 규정 때문에 그래요. 간이사업자는 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신고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신고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면제 신고. 아예 신고를 면제해줍니다. 그러면 신고 면제 조항이 뭐냐면 얘는 1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 2,400만 원 미만이 되면은 아예 신고를 면제를 줘요. 아예 신고를 면제 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신규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공으로 활동하시다가 소공인가 소속공인 중에서 소공으로 활동하다가 한 일단 경험 좀 쌓고 한 7, 8월에 나 오픈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벌면은 2,400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 애는 신고가 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를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4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활용을 했지, 사실은. 응? 그럼 사실은 매출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그럼 3천만 원이면은 이분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 2,400에 맞춘 거야. 그게 가능했지. 중개보수를 받으면 신고용 중개보수하고, 그렇죠? 신고하지 말을 걸 빼서 했겠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탈세입니까? 절세입니까? 그렇죠.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받았거든. 간이영수증. 이게 간이영수증으로 받단 말이에요. 간이영수증 아시죠? 그러면 우리 간이영수증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 금액 써져 있고 내역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쓰는 거야, 이렇게. 응? 그게 이제 옛날에 먹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변화가 생겼죠. 지금은 간이영수증 못 끊지. 뭘 끊을까요? 그렇지, 현금영수증. 얼마 이상 되면 현금영수증일까요? 5만 원? 이게 옛날에는 이게 30만 원 이상이었어요. 30만 원 이상이었다가 이거를 지금은 10만 원으로 바꿨어요. 10만 원으로.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의무. 그럼 의무가 된다는 것은 되게 다른 얘기예요. 의무면은요,
현금 영수증 발행 실적이 있어야 돼. 중개업을 하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해서 만약에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면은 여러분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라고 하죠? 현금 영수증 하시겠습니까?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발급을 안 해주면 그런 손님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한 거야. 그랬더니 해당 구청 그 중개사 지도과에다 전화해가지고 이 중개사가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 시험명령 내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을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금 영수증이 이게 이제 10만 원, 중개보수가 10만 원이 아닌 게 어딨어. 다 넘어가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과거보다 간이로 했을 때보다는 현금 영수증을 하게 되면은 뭐죠? 매출이 노출된다 이런 얘기지. 매출이.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간이에서 그러면 일반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해 신규일 때는 간이로 가기가 좋은데 아마 그 다음에는 일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간이 기준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이게? 1년 매출이 얼마가 되지? 4,800만 원 미만. 들어보셨죠? 이거는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 사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800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일반인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간이가 좀 편한 것도 있고 좀 메리트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간이로 하다가 일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 창업을 하고 2년 뒤에 다시 뭐 이런 교육이나 뭐 이런 걸 배운다. 그러면 간이로 돼 있으셔야 돼요? 일반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일반이 돼 있으셔야지. 계속 간이로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문 닫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은 간이로 시작했으나 끝은 일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 사업자가 뭐냐면 법인은 안 돼, 법인. 주의할 점은 법인은 안 돼요, 법인. 법인은 간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요. 그럼 이때 법인은 뭐 중개법인, 경매법인, 뭐 매매법인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법인들은 간이사업자 등록을 안 내줘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지. 법인을 만든 이유가 뭐야? 법인을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법인 만들었는데 4,800이 안 된다? 그럼 법인 문 닫아야지. 법인을 못 만듭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급이 틀리다 이거지. 법인은. 당신 매출이 뭐 당연히 법인 하면은 당연히 넘어가겠지. 아유 부동산 경매 하나 낙찰받아서 팔아도 매출이 4천만 원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은 안 해주는 거예요. 법인은. 그래서 우리가 법인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다 가능해요. 개인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세 사업자.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 있는데, 면세 사업자. 그럼 뭐가 면세가 된다는 거냐면, VAT. 요 VAT가 면제가 된다 이 뜻이에요. VAT가 면제가 되는 사업자야. 이것을 면세 사업자 이렇게 합니다. 면세 사업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거나 뭐 경매법인 하면은 우리가 면세사업자들이 안 돼요. 우리가 중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는 다 부가세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과세사업자. 그러니까 과세사업자에는 일반 사업자, 간이사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있느냐?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면 요즘 요 주택임대사업하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노무 대비로 해서. 그러면 주택을 상가임대가 아니라 주택임대예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옛날 당국대 자리에 가면은 그 임대주택이 있어요. 고급 임대주택.
그게 월세가 한 4, 500 돼요, 그게. 그 당국대 자리에 임대주택, 고급 임대주택을 만든 거죠. 그 월세가 500이야. 월세가 600이야. 그래도 부가치세 없습니다. 주택의 임대료는 이것이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되면 부가세가 면세야. 그러면 상가 임대사업자라든가 OP가 뭐죠? 오피스텔. OP 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죠. 그렇죠? 우리가 상가나 그렇죠? 상가나 아니면 OP 임대사업자 여기는 부가세를 VAT를 신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하시는 손님 중에는 사업자 중에는 면세 사업자도 있고 과세 사업자 있다 이거예요. 상가하고 OP는 부가세가 있고 주택 임대는 없습니다. 네. 자, 요거만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만 건져가도 오늘 하나 건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실무 강의는요 무슨 시험 강의가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막 외워서 맞춰야 되잖아. 근데 실전은 내가 실전에서 알아야 될 팁 몇 가지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 3시간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 건져가시면 끝난 거예요. 제 노하우를 빼가시면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냥 들을 때는 와 했는데 근데 뭐 배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활용해 먹어야 돼요. 아셨죠? 그렇죠? 그러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요 일반 사업자 아까 간이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 일반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합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는 얘는 1년에 2번 해요. 1년에 2번. 1년에 2번. 1년에 2번이니까 1월에서 6월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가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익년 다음에 이렇게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해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요. 1년에 4번. 1년에 4번. 1년에 4번이니까 몇 개월 단위로 한다는 걸까요?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신고하면 돼요.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2, 3, 그러면 4월 달. 4, 5, 6, 7월 달. 7, 8, 9, 10월 달. 그렇죠? 10, 11, 12, 1월 달.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제일 번거롭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번거로운 게 뭐 대수야. 아이, 중개수 보수만 많이 받으면 뭐 40번도 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네? 귀찮으면 맡기면 되지 뭐, 세무사무실에.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고를 이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신고를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돼요. 이거는 첫 번째가 나홀로 신고를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원화 될 수 있는데,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간이로 이제 출발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첫 해년도는 뭐 실적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홀로 신고 일단 먼저 해보세요. 나홀로 신고. 그러면 나홀로 신고를 하려면은 내가 세무서를 가면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다 신고합니다. 옛날에는 나홀로 신고하러 세무서 가면 돼. 그런데 지금은 다 인터넷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되죠? 어느 사이트로 가면 되죠?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돼요.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여기 홈택스에 가입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가입하는 거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 공인인증서 가지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신고하는 요령이 잘 나와 있어. 그래서 클릭 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거기 안내 번호 있어요. 거기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택스라는 게 있었죠. 위택스. 그럼 위택스하고 홈택스는 무슨 차이냐? 요거는 지방세. 지방세는 위택스 가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국세야, 국세. 국세니까 뭐죠?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홈택스.
그 다음에가 지방세니까 뭐죠?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은 위택세예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둘 다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부도 되고 좋으니까. 그렇죠? 네. 교수님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가산세 내면 되지. 네? 가산세도 한번 내보는 거야. 뭐 가산세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 이게 가산세구나. 말로만 듣던 가산세구나. 어? 근데 가산세도 안 내. 그러면 뭐가 붙죠? 가산세. 가산금. 그럼 가산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연체해보면 되지. 연체도 해보는 거야. 그럼 가산금 나오겠죠? 이게 가산금이구나. 그럼 경험해보는 거지 뭐. 이게 가산금이구나. 그렇죠? 자, 뭐 실무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경험하면 돼요. 경험. 그렇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뭐 어떤 분은 막 아파트 계약서면 첫 계약서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교수님 너무 겁나요. 그러면 잘못 썼다. 괜찮아. 그럼 다시 가서 수정하면 되지 뭘. 나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이 항상 힘들잖아요. 처음이. 그렇죠? 다만 이제 상가 계약서라든가 토지 계약서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토지는 잘못 쓰면 내가 재판을 회부가 돼. 그렇죠? 경험하지 말아야 재판을 회부되면 안 되잖아요. 중개보수 토지 중개보수 받았는데 재판을 회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죠? 정처부터 재판을 회부돼.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히 토지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공법 공부 많이 해야지. 그토록 열심히 했던 국토법을 많이 또 알아야 돼요. 괜찮아요? 이게. 자, 상가도 모르고 상가도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간이로 가다가, 내가 이제 매출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반 사업자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실장도 내가 한 명 두고 뭐 잘 돼. 그랬을 때는 세무사 사무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을 이제 활용할 때는 뭐 내가 아는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경험치가 있으시겠지만은 제 생각은 일은 일이야.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지 뭐 좀 깎아주니까 뭐 좀 이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아. 근데 딱 법정수수료 또 법정수수료 밑으로 만약에 딱 받으면은 사람 심리가 어때요? 딱 그만큼만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법정수수료 드리고 저희가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을 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라면 어때요? 뭐 의욕이 못하지 뭐 그냥. 의욕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무 이 업무를 깔끔하게 잘 해주는 사무실이 차라리 신고 비용을 좀 더 받더라도 그게 낫다 이거예요. 하자가 없는 게 중요하지. 기장료는 싸게 해줬는데 다 하자야. 기장을 잘못 엉망으로 하는 데도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 나오면은 나중에 책임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야. 왜? 대리잖아요. 세무 기장 대리거든요. 대리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책임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죠.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그래봤자 몇만 원 차도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기장료나 이런 걸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친인척에 세무사무실 있으면은 거기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 주변에 있는 세무사무실도 가보셔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가까운 거기 가셔서 한 두세 군데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 기장을 해보셨는지. 그렇죠?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배제 순서가 되는 거지. 해본 적이 없다는데 리스크가 있잖아. 근데 기장을 해봤다. 그리고 혹시 이런 내가 하다 보면은 좀 세무 상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내가 상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죠? 네. 물론 양도세 신고권 넣으면 제가 세무사님한테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소 조항이 이제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건지. 왜냐면 세무사들 중에서도 부동산 전문 세무사도 있고 부동산 전문이 아닌 세무사도 있거든요. 우리 그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형사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 강의를 듣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성공창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실무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엔테크를 하셔야 돼요. 엔테크가 뭘까요? 네트워크. 여러분들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돼요. 그 전문가 중에 한 군데가 세무사무실이지.
세무사 사무실에 김 사무장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화로 물어볼 때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답변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엔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러면 하다못해 그 사무장한테도, 사무장님이 만약 혹시 뭐 부동산 알아볼 일 있으면 제가 뭐 중개 보수할 때 좀 제가 할인해 드릴게요. 뭐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식사도 한번 한다든가, 차라도 한다든가. 그러면서 엔테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막혔을 때 바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엔테크가 필요한 전문가가 이제 세무. 그 다음에 이제 법무가 있죠, 법무. 그렇죠?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민사특별법을 했지만, 막상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랬을 때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되겠지. 법무사 사무실에 이사무장. 그렇죠? 그 이사무장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사무장한테. 그렇다고 중개법 교수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죠, 수업 중에다. 그렇죠? 또 갑자기 막 전화하기도 민망한 거야. 이게 좀, 공부할 때는 내가 잘 안 찾아갔는데, 이 전화해도 될까? 그렇죠? 한두 번은 되겠지만,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행이 필요죠. 왜? 금융상담, 대출상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은 서투르다 하더라도 이 부족한 점을 이걸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여러분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 서비스 마인드. 그렇죠? 내가 얼굴 자체가, 나 마음은 안 그러는데 얼굴 자체가 좀 근엄한 표정이야. 잘 안 웃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손님이 왔다가 물어볼 듯 말 듯 이렇게 괜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그럼 고치셔야 돼.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지식 서비스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럼 나는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말투가 친절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손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 안 되면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안 되면 서비스 아카데미 다녀보셔. 어떤 분은 이제 특히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못하냐면 공직에 있다가 또는 갑에 위치해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이분이 진짜 서비스 아카데미 가가지고 교육을 받으셨대요. 예순이 넘었는데. 근데 1시간 동안 인사만 시키더래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형이면 손님은 왕이란 말 맨날 하면서 왕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중개 사무실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틀려야 되거든. 이 사무실이 가면 틀려야 돼요. 그리고 실전에 나갔을 때 나 초보 중개사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1억짜리 몇 억짜리 지금 물건을 지금 내가 사러 왔는데, 이거 알아보러 왔는데 제가 이번에 합격자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초보네? 그럼 불안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보니까 봐달라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지, 이게. 또 그런 분도 있어요. 혹시 중개한 지 몇 년 되셨나, 이거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3개월 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돌려쳐야지 그냥 얼굴만큼 했습니다. 연식이 많이 되셨네. 네. 베테랑이시겠네요. 그럼 웃고 넘어가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불안하게 손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손님이 물건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를 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정감을 주자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 엔텍을 통해서 하시면 돼. 그렇잖아요. 자, 다만 이 엔테크를 연결하기 전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전에 실무 강의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본 상담은 해주고 디테일한 상담은 여기를 통해서 끝내 엔딩을 쳐주면 되지. 그렇게 했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된다. 그렇죠? 기타 이제 나머지 이제 홍보죠, 홍보. 홍보야 여러분들 홍보도 또 공부 많이 하셔야죠. 당연히 블로그 작업은 당연한 거고 SNS 요즘 홍보 채널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자 유형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업자가 일반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자 고객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업자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끝나는 거냐? 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나는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개인 중개사들은 이제 소득세 신고해야죠, 소득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신고해야죠,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득세 신고는 1년에 이제 한 번 하는데, 이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월 말까지 우리가 신고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라. 그러면 보통 중개법인이나 경매법인이나 이런 매매법인들은 결산을 언제 할까요? 보통 12월 말에 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년 결산을 12월 말에 하면은 12월 말이 속한 달의 말이 12월 말일부터 3개월. 그러면 1, 2, 3. 보통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월 달이니까 보통 결산하고 다음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경매법인, 중개법인, 법인으로 출발하잖아요. 법인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맞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법인은 나홀로 신고가 어려워요. 이거는. 왜냐하면 법인은 세무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무조정. 또 회계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차변, 대변에 이런 회계처리를 할 줄 알고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을 또 해야 돼. 이거를 내가 할 수는 없어. 이거 하려면 이 법인세를 또 따로 공부해야 돼. 근데 법인세를 제가 여기서 강의한다고 하면 법인세만 한 6주 정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세를 만약에 이제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이제 뛰쳐나가 버립니다. 공법만큼이나 어려워 법인세가. 그래서 요거는 맡기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되겠죠? 종소득세 신고달이 이제 5월달. 네.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나홀로 신고해 보시고, 이걸 할만하면 하시고,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무실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실전에서는 여러분 자신 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도 사업자 고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고객이 누군지를 잘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에서는 요 증빙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증빙 관리. 그러면 증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개 보수를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이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수증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관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증빙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 증빙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증빙만 잘 보관 처리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하고 영수증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안 들어본 게 있어요. 계산서. 계산서 들어봤어요? 계산서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계산서는 세금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 발행하는 거냐면 면세 거래할 때. 면세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발행하는 게 계산서예요. 계산서. 면세 거래.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 증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이 중개 사무실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세금 제도가 필요한 거고 왜 이 세택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사업 증빙 제도하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물건에 대해서 물건 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